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화면 공유하고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제 강의를 이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자녀의 세대에 대한 이해와 진로 탐색 트렌드라는 주제로 한 2시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눌 텐데요. 사실 저는 트렌드라는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함께 대화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유는 되게 불확실성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그 시대를 또 앞으로 계속 살아나가야 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힘을 우리가 실어주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방금 소개받은 진저티 프로젝트라는 좀 회사 이름이 독특하죠. 네, 회사의 대표로 있고요. 그리고 한양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또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리얼월드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했는지에 대한 책을 또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제 세대 이야기들이 좀 나눠질 텐데요. 저는 세대를 연구하고 있는 세대 연구자이지만 사실 세대 연결자라고 불리는 걸 더 좋아하는 또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알파 세대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서초교육지원센터에서 강의를 주셨을 때 되게 반가웠던 것이 제가 사실은 초중고 대학교 대학원까지 서초동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참여해 주시는 어머님들과 또 되게 반가운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 소개를 사실은 조금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회사 이름이 좀 독특하죠. 진저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그 진저티가 뭔지 아시나요? 네, 네, 생강차죠. 네, 저희가 12년 전에 창업한 이제 사회혁신을 위한 컨설팅 회사인데요. 네, 저희 회사는 사실은 워킹맘 3명이 공동 창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답게 아이들도 키우면서 또 일도 했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회사를 만들었었을 시기에 사실은 이제 세월호 사건이 좀 있었어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창업을 한 회사다 보니까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우리가 좀 만들어 보는 그런 회사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창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변화라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연구, 교육, 네트워크라는 방식으로 사회에 좀 변화를 만드는 일들을 하는 좀 독특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로 하는 일들이 사실은 다음 세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 밀레니얼 세대, 트윈 세대, 또 Z 세대, 알파 세대까지 계속해서 연구를 하면서 다음 세대들이 어떤 맥락에서 또 어떤 고민과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사회에서 일원이 되어 가고 있는지를 계속 좀 주목해서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과 함께 사실은 뭐 학교라든지 뭐 도서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좀 사회 곳곳에서 좀 변화를 만드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가 좀 소개를 드릴 텐데 저희 회사에는 2016년부터 고등학생 인턴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인턴들을 이제 동료로 일터에 초대하게 되는 어떤 그런 실험들도 좀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최초로 그 청소년 중심 도서관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또 같이 참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직 개관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울시립미술관 개관할 때 또 학생들하고 같이 이 미술관이 어떻게 개관됐으면 좋겠는지를 또 같이 프로젝트를 해보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다양한 경기도의 학교들하고 같이 그 미래교육에 대해서 연구하는 프로젝트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이야기를 나눠드린 이유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들 중에 저희 회사 이야기들이 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이고요. 저희가 목격했던 다음 세대의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려고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은 좀 세 파트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제일 궁금해하실 우리 자녀의 세대, 알파 세대 아마 많으실 것 같긴 한데요.
자녀에 대한 이해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AI 시대에 어떻게 우리 자녀들과 같이 진로를 좀 준비해야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 세 꼭지로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오늘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자녀분들의 연령대를 한 번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채팅방에 자녀분들의 뭐 연령대, 예를 들면 뭐 초등학교 뭐 3학년이다, 아니면 뭐 중학교 뭐 2학년이다, 이렇게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네, 중1, 초사, 중2, 고등학생도 있으시네요. 네, 초6, 초사, 고1, 중1,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많으시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아들들 있으신 분들 많으시네요. 네. 대학생 자녀를 두신 또 학부모님도 계시네요. 좋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알파 세대뿐만 아니라 Z세대 이야기도 좀 가지고 와서 같이 들으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중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많으시네요. 네, 저도 사실은 중3, 초3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래서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적으로는 사실 요 세 꼭지를 다룰 텐데, 사실 제가 여러분하고 진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급격한 변화와 불확실성, 막 AI가 너무 막 우리 삶의 곳곳에 지금 침투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녀들을 어떤 관점으로 좀 바라보아야 할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될지, 이 질문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저의 이야기를 또 들어주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파트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또 대학생까지 다양한 또 연령대의 자녀분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네, 제가 사실 제목은 알파 세대라고 넣긴 했지만 오늘 좀 다양한 세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학창 시절을 보냈을 때와 정말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환경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다른 이 세대의 어떤 맥락과 특징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사실 이제 세대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도 좀 같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퀴즈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기 사진이 보이실 텐데요. 모녀의 사진이거든요. 네, 이 모녀 중에 엄마가 저일까요? 아니면 이 아기가 저일까요? 채팅방에 좀 남겨주시겠어요? 네, 너무 정답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아기입니다. 사실 저희 엄마랑 저의 사진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저랑 저희 엄마 진짜 많이 닮았다고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진짜 뭐 외모뿐만 아니라 뭐 목소리까지 되게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은 저랑 저희 어머니가 30년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세대의 정의가 아이가 성장해서 부모의 일을 계승할 때까지 30년 정도 되는 기간이라고 정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들도 사실은 같은 세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세대 구분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사회적인 경험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묶어서 이렇게 세대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참여하신 학부모님들은 어떤 세대인지도 한번 제가 말씀드릴 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자리에 베이비붐 세대 분들은 안 계실 텐데 부모님이 베이비붐 세대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전후 세대라고 부르고요. 1950년부터 64년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전후에 이제 출산율이 급증하는 시기에 태어나서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 사실은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적인 질서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질서를 만드신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의 되게 중요한 가치가 질서,
위계, 그리고 교육, 근면, 성실, 충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변화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유익보다는 조직이라든지 어떤 국가의 유익 이런 것들을 굉장히 더 마음을 많이 쏟으신 분들이시죠. 그다음 세대는 이제 X세대입니다. X세대는 민주화 운동 세대 또 뭐 IMF 세대라는 별명들이 있는데요. 1965년부터 1979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X세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경험하셨고 뭐 IMF도 경험하셨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개방이 돼서 글로벌화를 시작했던 시기에 굉장히 이제 그 사회 20대를 보내셨기 때문에 물질적인 어떤 풍요 속에서 개성을 또 많이 누리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은 X세대 마지막이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어떤 전문성을 추구한다든지 글로벌한 감각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IMF를 겪으셨기 때문에 현실적인 감각도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다음 세대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이고요. 보통 88만 원 세대, 촛불 세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부터 95년에 태어나신 분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우리나라에서 부릅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함께 성장한 네트워크 세대이죠.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부터 사실 이제 초기 밀레니얼 세대부터 대학교 때 약간 PC 통신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PC 통신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성장을 했고 정말 본격적으로 글로벌화, 정보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사실 밀레니얼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마크 주커버그라고 연구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연결이 되게 중요하고 공유라는 가치가 되게 소중한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가치라든지 경험을 되게 또 중시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와 또 뭐 글로벌도 마찬가지지만 밀레니얼 세대부터 사실은 경기 침체라든지 고용 불안을 겪어서 사실은 실용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카라는 개념이 사실은 밀레니얼 세대가 처음 만들어낸 개념인데요. 차를 소유하기보다 공유하고 그리고 에어비앤비처럼 집도 뭔가 내 집 장만보다는 에어비앤비처럼 이제 그 집을 공유하는 개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만들어낸 세대인 거죠. 그리고 그다음 세대가 인제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Z세대와 인제 알파 세대입니다. Z세대는 1996년부터 2009년생까지예요. 그래서 현재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도 사실은 Z세대입니다. 그래서 Z세대는 인제 인터넷과 스마트폰 세대이고요.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별명이 있고 이제 뒤에서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사실은 Z세대 특히 우리나라 Z세대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참사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각자 도생의 감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내가 책임져야지 아무도 나를 특히 국가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 도생의 감각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Z세대부터는 사실은 글로벌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특징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에 있는 Z세대들도 공통적인 그 감정이 우울이 많이 있다라고 연구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Z세대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만드는 변화에 대한 감각들을 되게 좀 추구하고요. 그리고 어 공정성, 진정성, 다양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마지막 세대가 인제 오늘 좀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알파 세대인데요. Z세대는 사실은 초기 Z세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났을 때 휴대폰이 없었어요. 근데 인제 알파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휴대폰, 모바일을 가지고 태어난 친구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모바일 네이티브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AI라든지 뭐 첨단 기술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겠죠. 그리고 뭐 저희 집 둘째 아들 초등학교 3 학년인데 그 지니하고 굉장히 끝말잇기 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심심할 때 지니야 끝말잇기 하자." 이렇게 인제 가상에 있는 AI들하고 굉장히 친구로 지낸 친구들이죠. 그래서 알파 세대를 2010년생부터 알파 세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2010년도에 아이패드와 인스타그램이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알파 세대를 2010년생부터 인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도티와 친구들의 인제 도티라는 그 초통령이 같이 또 친구로 자랐고요.
코로나 세대이기도 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세대이기도 하고 또 탐험가 세대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은 제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위에 그 세대를 잇고 있는 이 빨강색 그 호 같은 것들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퀴즈를 좀 드려볼게요. 이 호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채팅방에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네. 오, 자녀. 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모와 자녀 연결입니다. 네. 제가 사실은 밀레니얼 세대부터 알파 세대까지 계속 다음 세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음 세대가 나올 때마다 이제 계속 연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Z세대랑 알파 세대가 거의 유사할 것 같은데 또는 많은 사람들이 MZ 세대로 많이 묶으시잖아요. 그래서 MZ 세대가 비슷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밀레니얼 세대랑 Z세대는 그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그 차이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사실은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Z세대와 알파 세대 같은 경우도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부모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또 되게 맥락이 달라요. 그래서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세대 부모님들을 두고 있어서 굉장히 현실적인 그 가치관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Z세대까지는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치를 많이 두는데 알파 세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좀 다양한 교육 방식에 대한 어떤 경험들을 한다든지 또는 이 친구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그 가치관이 좀 달라요. 그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더 어떤 사회적 참사들을 많이 겪었다 보니까 그 감정적인 부분에서 앵자이어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 알파 세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굉장히 탐험심이라든지 모험심이라든지 도전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들이 저희가 좀 연구하면서도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 혹시 본인은 어떤 세대신지 한번 또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겠어요? 제가 그걸 좀 보면서 또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참여해 주시는 학부모님들은 주로 어느 세대 분들이 많은지 한번 채팅창에 나는 밀레니얼 세대다. 나는 X세대다. 네, 밀레니얼. X세대도 많으시네요. 네. 오, X세대가 제일 많으시네요. 밀레니얼도 있으시고. 네. 네. 혹시 네. 좋습니다. 네. 주로 X세대, 밀레니얼 세대 많으신데 제가 보니까 X세대 분이 조금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좀 세대를 이해하실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점에 가면 사실은 뭐 MZ 세대, 뭐 잘파 세대 관련된 책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책들은 대체로 트렌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트렌드는 뭘 의미하냐면 이 세대가 어디에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했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이 세대의 맥락에 대한 것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그 세대의 어떤 성장의 배경이라든지 왜 이런 행동과 이런 고민과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맥락에 대한 연구들을 저희는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세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걸 저희도 연구하면서 계속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맥락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맥락을 모르면 사실은 계속 세대를 갈라치기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맥락을 이해하게 되면 그 세대를 좀 더 공감하게 되고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같은 세대 안에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뭔가 공유하고 있는 그 시대 정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세대 강의도 많이 하는데 1987년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이렇게 드리면 실제로 베이비붐 세대나 X세대 분들은 그 1987 그 연도에 정말 그 어떤 시위와 그 어떤 역사적 사건에 정말 그 장소에 계셨던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 Z세대라든지 뭐 알파 세대 같은 경우 1987에 대해서 전혀 아마 아무런 감각이 없을 거예요. 역사책에서 봤던 또는 영화에서 봤던 내용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시대를 같이 공유했던 사람들하고의 어떤 감각과 이것을 역사책으로 또는 영화로 봤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 안에 서로를 알고 서로에게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이 시대 정신이라든지 경험들을 사실 나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맥락 인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대별 맥락을 이해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 경제가 예를 들면 그 세대가 성장할 때 우리나라의 경제 또는 뭐 글로벌 경제가 어떠했는가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연구해 보면 베이비붐 세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정말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 경제의 성장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하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짜로 베이비붐 세대분들이 그 사회생활을 하실 때는 은행의 이자율이 10%가 넘었대요. 그러니까 은행에 그냥 돈을 넣어 두면 저절로 인제 금액이 뿌는 이제 자산이 형성이 되는 그런 시기를 사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면 된다.'라는 게 사실 이분들한테는 그게 경험치로 남아 있는 그 인식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제 반면에 X세대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잘 되다가도 한 번에 인제 IMF 같이 망할 수도 있구나. 요즘에 그 태풍상사라는 드라마 저도 좀 보고 있는데 정말 그 시대를 너무 잘 보여주잖아요. 근데 잘 되다가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감각이 그래서 X세대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된 거고 그리고 사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같은 경우 또 뭐 알파 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경제가 저성장 사실 이제 거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런 친구들한테 사실은 아무리 해도 뭔가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개선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면 된다."라고 말하면 사실 이 친구들한테 굉장히 좌절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밀레니얼 연구를 하면서부터 되게 미안한 마음이 좀 들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때만 해도 사실은 대학에 가거나 취업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엔 정말 S전자에 간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밀레니얼 세대부터는 진짜 한 100개 정도의 원서를 쓰면 뭐 한 5개 정도 면접을 볼 수 있고 그래도 한 군데가 될까 말까. 그리고 Z세대는 사실 더 심각하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집에서 쉬고 있는 청년들의 그 수치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세대별 맥락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다 또 영향을 주냐면 사실은 가치관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낙관주의에 대해서는 사실은 베이비붐 세대도 좀 높으신 반면에 예를 들면 세대가 내려올수록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뭐 다양성에 대한 가치관들은 점점 세대가 내려올수록 올라가고 있고 위계, 뭐 질서에 대한 감각들은 쪼끔 더 인제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세대가 자라고 성장해 온 어떤 맥락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어떤 거랑 좀 연결이 되냐면요. 저희가 사실은 Z세대를 연구하면서 굉장히 좀 놀랐었던 포인트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Z세대에 대한 책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공정성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이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몇 해 전에 그 SK 하이닉스에서 굉장히 그 성과를 많이 냈는데 연말에 인제 인센티브를 줄 때 예를 들면 직급에 따라서 인제 줬던 어떤 그 계기로 사내 게시판에 "이게 너무 공정하지 않다."라고 인제 그 Z세대의 어떤 을 대변하는 또 구성원들이 굉장히 이제 그 소식을 올린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인제 이렇게 'Z세대가 공정성에 민감한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저희도 사실 되게 궁금해서 연구하면서 계속 좀 지켜봤었는데 그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이 사실은 평가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세대 연구를 할 때 그 세대만 연구하지 않고 예를 들면 그 전 세대 함께하는 세대들도 같이 연구를 하는데 X세대 이제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입학하는 게 굉장히 어떤 큰 뭐 학력고사 뭐 수능 시험 요런 걸 인제 딱 보고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밀레니얼 세대부터 굉장히 촘촘하게 어떤 평가를 받게 되었고 진짜 Z세대는
수행 평가를 너무 많이 보고 뭐 학생 생활 기록부 이런 것들도 보다 보니까 24시간 동안 선생님이 나를 계속 관찰하고 있는 느낌. 그리고 이게 사실은 직장에 가서도 이제 그런 감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계속해서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 공정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사실은 정유라라는 어떤 그 학생의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굉장히 대학생들이 많이 들고 일어났었잖아요. 사실은 그게 사실은 공정성의 문제랑도 굉장히 많이 연결되는 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Z세대를 연구를 했었거든요. Z세대와 조직 문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실제로 이 연구를 할 때 이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처럼 이제 Z세대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누군가가 같이 하는 것처럼 이제 서베이를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정말 Z세대 분들을 한 10명 이상을 저희가 이제 질적 연구로 인터뷰를 하면서 또 진행을 했던 연구인데요.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밝혀졌던 것들이 Z세대를 둘러싼 환경이 굉장히 많이 사막화되어 있다라는 걸 저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맥락인 거죠. 그래서 경제 불황이라든지 기후 위기라든지 그리고 경쟁이 계속해서 가속화되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시험을 봐야 되고 입시를 준비해야 되고 입시가 끝나면 또 취업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과정 중에 사실 어떤 뭐 세월호 뭐 또는 뭐 이태원 참사 또는 코로나 뭐 이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어, 사회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갈등, 혐오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그리고 특히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이런 온라인 컨텐츠랑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비대면 경험은 되게 많지만 사실 직접 경험이 없는 것들도 굉장히 이 친구들의 환경을 사막화하는데 영향을 많이 준 걸로 저희가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Z세대 친구들 저희가 인터뷰 해보았을 때 관계에 대한 딜레마가 많다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작년부터 한양대에서 이제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데 코로나 학번 친구들은 굉장히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대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교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그런 기간들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학교로 돌아왔을 때 굉장히 좀 두려움을 많이 겪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학번이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관계의 단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싶지만 어떻게 맺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외롭지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되고 연결되고 싶지만 혹시 내가 상처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우리가 되게 필요하다. 공동체가 너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어떤 사회가 경쟁을 계속 가속화시키다 보니까 나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런 딜레마들을 겪고 있다라는 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Z세대가 가지고 있는 결핍과 과잉이 있는데 공동체성이나 직접 체험 경험, 또 실패해도 괜찮은 환경, 사실 이런 것들은 많이 결핍되어 있는 반면에 자기 몰입이라든지 간접 경험, 경쟁적인 환경 이런 것들에는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불안이라는 감정들이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이제 불안감을 줄여주는 약을 찾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실제 이제 뭐 인사이드 아웃 같은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불안에 대한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Z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큰 키워드가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밀레니얼 세대나 X세대도 뭐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불안 있었다. 뭐 대학 입시나 뭐 취업이나. 근데 사실은 저희 세대가 가지고 있는 불안은 사실 일시적인 감정인 반면에 Z세대가 가지고 있는 불안은 일상적인 감정인 거예요. 일상적으로 내가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오늘 운동 완성 같은 매일매일의 어떤 갓생을 살아야 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친구들의 어떤 좀 핵심 감정이다. 그래서 이제 생존 본능이라든지 자기 몰입적인 태도라든지 좀 단거리적인 시야라든지 굉장히 20대임에도 불구하고 번아웃을 경험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부당함에 대한 어떤 센서 같은 것들이 이제 예민하게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런 반면에도 사실 Z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도 되게 많고요. 또 Z세대와 함께 또 협력해서 뭐 회사에서든 또는 사회에서든 함께 할 수 있는 변화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같이 하기 위해서 제가 좀 Z세대 자녀가 있다든지 아니면 혹은 이제 부모님들 중에 또 워킹맘이나 워킹 페어런트도 있으시잖아요. 회사에서 만나시는 또 Z세대 동료들하고 같이 하실 때 제가 좀 팁을 드린다면 Z세대가 뭐 사실 집에서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나 회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세 가지래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좀 공감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래서 이걸 삼요주의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되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좀 당황스럽잖아요. 아니, 왜 이런 질문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 질문을 하는 이 세대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고 나면 좀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걸요라는 질문은 새로운 업무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너무 당황스럽다. 어떤 업무인지 파악이 안 된다. 라는 좀 두려움이고요. 그리고 제가요는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게 나의 성장이라든지 역량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런 맥락이 있는 질문이고 마지막으로 왜요? 라는 질문은 일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가 않으니까 이 일을 내가 꼭 해야 하는 게 좀 그 이유가 뭘지 이제 궁금한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사실은 좀 대처하실 수 있는 대처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걸요라고 이제 질문하기 전에 어떤 새로운 업무든 아니면 뭐 집에서도 뭔가 새로운 변수든 뭔가 새로운 태스크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새로운 것으로 인해서 받을 좀 두려운 마음들을 먼저 읽어주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두려울 것 같다는 거 나도 알고 있어. 그렇지만 이러면서 약간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이야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요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일 또는 이 태스크를 다른 누구도 아닌 네가 하면 좋은 이유가 이거야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요는 이 일이 사실은 어떤 맥락에서 왜 필요한지, 어떻게 뭐 더 우리가 성장하거나 발전을 할 때 도움이 되는지를 이제 잘 설명을 해주는 거죠. 사실은 이게 사실은 집에서 부모님이 또 자녀분들하고 이야기하실 때도 되게 얼마든지 또 적용하실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알파도 비슷해요. 네. 근데 알파는 사실은 대화법이 조금 달라서 그건 제가 뒤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Z세대였고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알파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파 세대는 사실 저희가 알파 세대도 2023년도에 연구를 했어요. 근데 저희 연구는 조금 독특하게 연구의 대상이 되는 그 세대를 대상화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세대가 직접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 세대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파 세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초등학생, 중학생 친구들하고 같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 우리의 욕구, 우리의 관심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연구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연구를 할 때만 해도 사실은 알파 세대에 대한 것들이 지금처럼 이제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지금 좀 굉장히 뜨거워요. 책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알파 세대에 대한 관심 왜 이렇게 뜨거울까? 이게 되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진짜 궁금했거든요. 왜 이렇게 알파 세대에 대한 책은 많이 나오는 걸까? 저는 궁금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서 점점 아이들이 줄고 있지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알파 세대는 가장 큰 규모의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세대래요. 근데 이제 그 알파 세대의 절반이 사실 아시아 태생이고 특히 중국이랑 인도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알파 세대가 이제 규모가 큰 세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알파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소비력, 이것 때문에 기업이라든지 사회가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책들도 많이 나오는데 알파 세대에 관련된 책들 중에 이제 많은 부분이 또 알파 세대 트렌드, 알파 세대가 어디에 소비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알파 세대는 사실 이제 호주의 맥클린들 연구소 처음으로 요 알파 세대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왜 X, Y, Z 다음에 다시 A가 아니고 알파인가? 왜냐하면 다시 그냥 알파벳 I로 표현하기 너무 어려운 완전히 새로운 인류이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들한테 알파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2025년에 태어난 친구들은 이제 베타 세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의 가지고 있는 별명이 알파 세대, 그리고 가장 큰 규모의 세대, 그리고 그 유리 세대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패드, 뭐 스마트폰, 태블릿 PC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태어나서부터 그 유리 화면을 이제 터치하면서 자란 애들이어가지고 그 글라스 제너레이션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버추얼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가상 세대, 그리고 이제 텐 포켓은 뭐냐면 알파 세대 중에 외동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오신 분들 중에도 혹시 외동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양가 조부모님, 뭐 삼촌, 이모, 지인까지 해가지고 10명의 그 지갑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소비의 주축이 될 세대다. 그래서 이제 템포킷이라는 별명도 있고요. 업에이저는 이제 이 친구들의 어떤 정보 접근성과 신체 발달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다른 세대보다 되게 신체적으로 조숙한 세대다.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터 세대는 그냥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고 확산하는데 익숙한 세대인 거죠. 그래서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알파 세대 같은 경우에는 먹방보다는 실제로 자기가 만드는 그런 것에 더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Z세대랑 좀 다른 부분인 거죠. 그리고 특히 한국의 알파 세대들의 성장기 경험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의 이제 알파 세대 같은 경우는 2010년생 기준입니다. 저희 첫째가 2010년생인데, 저희 아이도 사실은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 운동장에서 체육을 못했어요. 미세먼지 주의보 때문에. 그리고 이제 메르스, 뭐 세월호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어떤 기후위기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직접적으로 굉장히 체감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레타 툰베리 같은 친구들이 나온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갈 세상의 문제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감각을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뭐 문화적인 부분 또 그리고 K로 대표되는 어떤 그 한류의 부음을 이제 경험하면서 자란 세대인 거죠. 그래서 뭐 손흥민, 뭐 BTS, 뭐 최근에 이제 캐대헌 이런 것까지. 그래서 굉장히 글로벌에서도 위상이 대단할 아마 세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도티와 친구들 뭐 이런 유튜버하고 같이 자랐어요. 그래서 그 도티가 사실 이 친구들이 약간 초통령으로 대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 비대면의 어떤 교육 방식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경험한 친구들입니다. 그럼 반면에 뭐 학폭 이슈라든지 뭐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도 있고요. 최근에는 사실은 AI를 활용해서 수행 평가도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었죠. 그리고 챗GPT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고 있어요. 저희 아들이 중3인데 수행 평가할 때 AI를 진짜 다양하게 써요. 저보다도 사실은 더 되게 능숙하게 AI를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되게 중요한 이제 맥락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알파 세대는 사실은 Z 세대보다도 미디어에 대한 조기 노출이 더 빨라요. 그래서 2년 정도 더 빠르기 때문에 미디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자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후 환경적 변화 때문에 사실은 놀이 공간이 달라졌어요. Z세대는 아닌데 사실은 알파 세대 애들은 놀이터에서 많이 놀지 못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키즈 카페에서 많이 놀았죠. 네. 미세먼지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와 이제 비대면 교육으로 인한 어떤 사회적인 부작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비대면 또는 뭐 유튜브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뭐 알고리즘으로 인한 어떤 확증 편향, 인지 부조화도 있고 가짜 뉴스 뭐 이런 것도 있고 사실은 디지털 격차도 오히려 또 더 심하게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이제 외동도 되게 많지만 사실 알파 세대 친구들의 부모님들 중에 맞벌이 부모님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리 양육이 이 세대 친구들한테 증가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란 친구들이 되게 많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돌봐주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실은 그 여유 시간을 같이 보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다. 그래서 사실 이 친구들을 잘 이해하려면 부모님들도 이해해야 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어떤 경험들도 사실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Z세대와 알파 세대가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런 게 좀 고민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 갖고 왔는데 Z세대는 이제 일단 부모 세대가 각각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Z세대는 그 95%가 그래도 12살 때부터 스마트폰을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막 태어날 때부터 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알파 세대 친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접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디지털 온리 문화에 되게 익숙해요. 그래서 사실 Z세대의 일부는 아날로그적인 부분에도 되게 거부감 없이 잘 적응을 하고 그것도 되게 향수를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알파 세대 친구들은 아날로그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실은 디지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이제 진로라든지 직업관에서도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뭐 본업과 부업을 병행하는 뭐 사이드 잡이나 뭐 긱 이코노미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알파 세대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릴 세대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직업관 또는 우리가 경험한 직업이 아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직업들을 사실은 만들어낸 세대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진로를 준비할 때 굉장히 좀 많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공동체 경험이나 욕구도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 경험이나 평가 경험도 좀 달라요. 그래서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자기주도 학습을 Z세대부터 강조하긴 했지만 여전히 되게 획일화된 교육 시스템 안에서 성장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블렌디드 러닝이 좀 경험이 된 거죠. 그치만 이제 알파 세대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진짜 본인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에서 이제 자라게 될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연구해 봤을 때 알파 세대 친구들부터 사실은 정규 교육 과정, 공교육이 아닌 예를 들면 대안학교라든지 뭐 해외 유학 되게 많고요.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저희가 발견했어요. 실제로 지금 검정고시로 대학에 입학하는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버추얼 러닝이 가능한 친구들이고 기존의 이제 평가 방식 자체도 이제 계속 바뀔 친구들인 거죠. 실제로 저희 아이가 지금 중3이고 현재 지금 고1 친구들부터는 이제 또 입시가 다 바뀌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정책도 그래서 계속 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Z세대에서 알파 세대로 넘어가면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미래 역량 강화로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의 자기 주도성과 이제 변화 대응력이 점점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역량 그리고 이제 학습자의 어떤 삶과 연계된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 지역 연계 교육이라든지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수행 평가도 요즘에는 굉장히 다채롭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대응 역량, 학습자 주도성, 새로운 교육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같이 학습하시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저희가 알파 세대 친구들 연구했을 때 알파 세대 친구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키워드들이 이제 친구, 그리고 나의 관심사, 그리고 내가 직접 스스로 해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알파 세대 친구들이 유튜브 채널, SNS 채널 어떤 걸 즐겨 보는지도 이제 다 조사를 해봤더니 소통형 게임이라든지 뭐 나의 최애 연예인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좀 종합해 보면 친구, 뭐 최애,
반려동물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했고, 그리고 이제 일방적인 소통보다는 상호작용에 대한 욕구가 되게 크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콘텐츠를 그냥 단순히 소비하는 것보다 스스로 해보고 싶은 욕구가 되게 크다. 그래서 먹방보다는 직접 요리를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뭐 만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Z세대랑은 좀 다른 욕구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하게 이 친구들이 많이 언급한 동사들도 저희가 다 키워드 분석을 해봤더니 체험하다, 즐기다, 직접하다, 만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 자체가 사실은 뭐 그런 환경도 있었지만 가지고 있는 어떤 네이처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저희도 이제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가장 좀 궁금해하실 이야기들을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AI 시대의 이제 진로 탐색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쯤 되시면 아 그래서 우리 알파 세대 자녀들 또 Z세대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될까 좀 고민이 더 커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I 시대 그리고 요런 다음 세대들 대상으로 우리가 진로를 어떻게 같이 좀 찾아갈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생각 자체를 우리가 좀 달리 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진로 탐색의 프레임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세상을 바꾸는 친구들일 거고 직업을 사실은 만들어 버릴 세대들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로에 대한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면서 한번 두 번째 챕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진은 진짜 저랑 저희 첫째 아이예요. 근데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서 받았던 어떤 교육관 또는 제가 진로를 정할 때 부모님과 나눴던 대화들을 돌아보면 제가 지금 저희 아이랑 또 저희 아이도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것 때문에 최근에 진짜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진로에 대한 대화가 많이 달라졌구나. 그리고 진로에 대한 개념과 생각이 좀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저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저희 부모님하고 좀 달랐었던 것처럼 저도 저희 아이하고의 대화나 또 진로관이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 부모님들까지는 사실은 진로를 선택한다라는 개념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진로를 만들어 간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안정된 직업을 선택했다면 앞으로는 내 정체성 그리고 내가 어떤 만들어낼 수 있는 영향력 그런 거에 따라서 진로를 설계해 간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바뀌는 거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마 알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중학생 뭐 16살 뭐 18살 이런 청소년들 중에 유튜버로 정말 막 1억 매출, 막 2억 연봉 막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때하고는 굉장히 다른 시대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제 유튜브 채널들에 나와 있는 청소년 창업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진짜 약간 뭐 05년생인데 창업해가지고 벌써 월 수입 300이고 스카이 나오는 것보다 사실은 빠른 창업이 유리하다고 막 애들이 벌써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미 약간 이 친구들은 자기만의 어떤 그 트랙을 만들고 있는 친구들인 거죠. 그래서 조금 관심 가져보시면 여러분 분명히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한 사례를 제가 실제로 알고 있는 또 청소년 창업가의 사례를 좀 유튜브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이 한글날이죠.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재미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이 앱을 다운받으면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을 때 욕설이나 비속어가 등장하면 귀여운 이모티콘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신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고등학생들이 친구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도 습관처럼 욕설을 주고받습니다. 일단 비속어를 쓰면 친구들이랑 뭔가 좀 친근해 보이고 또 안 쓰면 뭔가 좀 허전하더라고요. 국민대통합위원회 조사 결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웹사이트 게시글 32%가 욕설이나 폄하 등
저속한 표현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생 5명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바른말 키패드라는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카카오톡 등으로 대화를 나눌 때 욕설이나 비속어가 귀여운 이모티콘이나 순화된 표현으로 바뀝니다. 하루에 비속어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욕설이나 비속어를 생각 없이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른이 아닌 같은 청소년이 이런 욕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기업 공모전에 아이디어를 출품해 개발비 1,000만 원과 전문 컨설팅 업체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바른말 키패드에 틀린 맞춤법이나 일본식 표현을 바로잡는 기능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보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 지금 나왔던 안서형이라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어플을 개발한 이제 친구를 제가 사실은 알고 있는데 지금은 대학생이면서 또 여전히 CEO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5억 정도의 어떤 매출을 월 5억 매출을 달성한 거를 제가 기사로 봤거든요. 근데 과학고는 아니고요. 네, 설린 인터넷고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사실 이런 내용들도 좀 고민해 보시고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청소년 창업가, 청소년 기업가 정신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아이가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거나 재능이 있다. 그런 걸 좀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연결해 주시는 것도 되게 저는 2세대의 친구들에게 되게 잘 맞는 자기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정말 이 안서영이라는 대표님 되게 젊은 대학생 CEO지만 굉장히 그 처음 만들었던 그 어플을 계속해서 그 사업으로 운영해 가면서 또 자기답게 또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이 저도 되게 좀 인상적이고 흐뭇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제 청소년 창업가들을 키우는 어떤 뭐 경진대회라든지 민간재단, 뭐 기업재단들의 지금 그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뭐 중기부는 2002년부터 진행했고 교육부도 이제 그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를 2015년부터 10년째 하고 있고요. 아산나눔재단이라는 곳에서도 아산 유스프러너라고 해가지고 청소년들의 어떤 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들을 계속해서 좀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정말 이런 친구들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세대가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헐츠 프라이즈라고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국에서 시작이 된 건데 대학생들의 노벨상이라고 불려요. 왜 노벨상이냐면 실제로 상금이 노벨상이랑 같거든요. 그래서 우승하면 상금이 13억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사회 혁신을 위한 창의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이제 그 글로벌에서 전 세계에서 이제 출품을 해가지고 거기서 우승을 하면 13억의 그 시드머니라고 이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종잣돈을 상금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싱가포르의 대학생들이 이제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간 스템 그 과학 그 교구를 굉장히 저렴하지만 되게 또 심플한 방법으로 만들어서 이제 어떤 개발도상국가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이런 과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키트를 만들었는데 그 스틱엠이라는 아이템이 대상을 받아서 13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도 이제 매년 이제 가을에 얼마 전에도 이제 진행이 됐었거든요. 12회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학교 안팎에 이제 이거는 이제 학교 밖 청소년까지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 청소년들의 창업 동아리들의 어떤 되게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을 이제 경진대회에서 발굴을 하는 거죠. 근데 올해 650개 학교의 창업 동아리가 참여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무슨 경남외고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뭔가 그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때 그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기계를 아마 만들어가지고 대상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부터 약간 이렇게 창업을 하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 그 기업가 정신을 계속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사회도 지금 계속 같이 돕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지금 학부모님들도 좀 관심 갖고 좀 살펴보셔야 되는 되게 중요한 변화의 양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한국 청소년 그 창업경진대회를 같이 하고 있는 그 청년 기업가 정신 재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청소년 창업가 정신이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라는 태도나 행동 방식이다. 근데 저는 이게 알파 세대 친구들한테 굉장히 잘 맞는 사회의 또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파트에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눠야 될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이거인 것 같거든요. 진로 탐색에 새로운 프레임을 우리가 이제 장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X세대까지는 진로를 결정할 때 안정적이냐, 직업의 지속성이 가능하냐,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근데 이제 밀레니얼 세대, Z세대로 가면서는 실제로 밀레니얼 세대, Z세대들은 이직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성장할 수 있는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가, 워라밸이 잘 보장이 되는가, 이제 이런 게 또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Z세대와 알파 세대 같은 경우는 정체성, 나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가, 나의 정체성하고 연결이 잘 되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진로 결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뒤에서도 제가 더 얘기 드리겠지만, 우리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라온 맥락과 경험했던 어떤 것들이 되게 안정적인 거라든지 지속 가능한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되게 우리가 가보지 않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친구들은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걸 동일하게 강요하게 되기가 되게 쉽잖아요. 사실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근데 이 패러다임을 한번 좀 바꾸는 방식으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세대별로 생각하는 있는 가치들도 되게 달라요. X세대는 이제 생계, 뭐 책임, 뭐 이런 것들이 가치였다면 밀레니얼 세대, Z세대는 균형, 자율, 인정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잘파 세대 같은 경우에는 창조, 자율, 영향력 이런 게 중요해지고 진로에 대한 인식도 X세대 같은 경우에는 한 회사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쭉 승진해가지고 정년을 맞이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밀레니얼 세대, Z세대는 그 1인 2역, 1인 3역 이런 걸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엔잡러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이 엔잡러가 저희 회사에서 시작이 됐어요. 저희 회사에서 지금은 이제 같이 일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 회사에서 이틀 일하고 다른 회사에서 3일을 일하고 퇴근 후에 자기 사이드 프로젝트를 했던 저의 동료가 사실은 자기 어떤 이런 일하는 방식을 엔잡러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사실은 엔잡러가 되게 유명해졌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잘파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더 뛰어넘는 거죠. 되게 하이브리드한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막 넘나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실 이제 엔잡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구획이 있어요. 이 회사에서 일할 때랑 저 회사에서 일할 때가 다르잖아요. 정체성이. 근데 이제 이 잘파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동일한 사람이 그걸 막 넘나들면서 하는 거죠. 나는 디자이너이기도 하고, 막 유튜버이기도 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믹스드된 정체성을 가지고 막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가 이제 나의 앞으로 하고 싶은 어떤 미래로 이제 상상을 할 수 있는 세대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진로의 여정도 X세대는 조직 안에서의 성장이나 오래 머무름이 되게 중요하게 그런 여정을 가졌다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직무 중심 그리고 언제든지 이직해도 돼 이런 마음들이 그래도 밀레니얼 세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파 세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중심, 뭔가에서 실험 중심, 뭔가 포트폴리오 구축 이런 것들을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송기랑 작가님의 책을 매번 보는데 경량이라는 이제 되게 중요한 키워드를 또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조직에 속해서 무겁게 일을 하기보다는 가볍게 약간 프리랜서처럼 우리가 일하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는 거죠. 특히 AI의 발전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공의 정의도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사회적 지위나 직급, 뭐 안정적인 연봉 이런 게 되게 중요했다면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커리어 성장, 전문성, 개인 브랜딩 이런 게 중요해지고 잘파 세대 같은 경우에는 나다운 삶, 사회에 미치는 영향, 서로 공명할 수 있는가, 연결감을 느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성공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진로를 탐색하는 방식도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전히 뭐 그런 부분이 많지만 사실은 부모님이나 학교 추천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점점점 바뀌고 있잖아요. 뭐 취업 후기, 뭐 멘토링까지 이제 등장하고 컨설팅도 등장하고 이제 잘파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AI를 통해서 아마 진로를 더 탐색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마찬가지고 뭐 되게 실험적인 플랫폼이라든지 뭐 PBL을 하는 방식으로의 어떤 경험들이 아마 지금 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면서 진로를 탐색하는 그 진로의 여정과 탐색 과정들이 앞으로는 더 유효할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내려올수록 직업에서 나의 역할, 그리고 이제 정체성으로 이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진로가 그냥 이제 다 탐색해보고 또 테스트해보고 또 막 수정해보고 이런 이제 반복적인 과정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직업이 하나였다면 이제 정체성을 담는 여러 컨테이너가 이제 되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사실 청소년들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뭐 토이 프로젝트라든지 뭐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한다든지 뭐 소규모 창업도 해보고 막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은 아,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이제 업에이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의미라든지 나의 어떤 서사라든지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이제 동기부여가 막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진로가 단순히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험을 같이 설계할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진로 탐색도 그냥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되게 프로젝트, 실제 과제, 현장, 커뮤니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진로 교육이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알파 세대, 잘파 세대는 정체성과 이제 영향력을 중심으로 역할을 새롭게 디자인해 나갈 세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진로 탐색의 방식들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제가 좀 마무리를 하면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도 사실 이렇게 계속 다음 세대 연구를 하다 보면 계속 리셋이 되거든요. 항상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또 다른 세대야? 이렇게가 아니라 저 세대는 또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어 갈까라는 게 되게 이제 좀 두려울 정도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마인셋을 우리가 좀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존 듀이라는 이제 되게 유명하신 우리 교육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의 아이들을 어제처럼 가르치면 그들의 내일을 빼앗는 것이다. 교육은 과거의 가치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가치 창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아이들에게 사실 내일의 어떤 그 친구들이 해나갈 수 있는,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또 뭐 다양한 어른들이 같이 좀 발견해주고 그걸 또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사실은 만드는 게 이 친구들을 위한 진짜 진로를 같이 좀 탐색해가는 되게 유용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사실은 이제 어른이 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 아들이 중3인데 3년 뒤에 이제 수능을 보고 나면 이제 막 군대 그 영장도 나오잖아요. 진짜 어른이 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알파 친구들은 조금 더 남았지만. 근데 이제
가르침을 받는 여정에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역량을 강화하는 여정으로 바뀌고 지식을 주입하거나 어떤 설명을 막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이 그림처럼 넣는 게 아니라 끌어내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게 필요하고요. 이제는 경험이라는 키워드도 한물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이 아니라 탐험하는 개척지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래학자 중에 이제 마크 프렌스키라는 분이 청소년들의 미래는 앞으로 경험하는 세상에서 탐험하는 개척지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제 이런 청소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기도 하고 또 이런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끄집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대다수의 아직 선생님들이 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들이 저는 좀 목격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트까지 좀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파트 아마 제일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알파 세대 또 Z 세대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이런 시대의 진로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부모로서 또 사회 어른으로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파트를 마지막으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식보다는 관계 그리고 설명보다는 경험이라는 키워드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굉장히 세대 연구를 오랫동안 많이 해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세대 연구도 하고 뭔가 청소년 프로젝트도 하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첫째 아이가 5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는 다음 세대 연구한다면서 왜 아들 마음도 몰라?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렇게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연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는 이제 그 다른 청소년들 또는 저의 연구에 또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정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막 다 기록하고 엄청 경청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밖에서는 이렇게 일하면서 왜 집에서 우리 아이의 이야기를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미안한 마음에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그때 시작했냐면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아이와의 대화를 한번 기록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제 뭐 학원 다녀왔니, 뭐 숙제 다 했니,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연구자로서 일을 하는 것처럼 저희 아이와의 대화를 한번 내가 기록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요거를 한 5개월, 5개월 정도를 지속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아이와의 대화를 기록을 해야 되니까 제 질문이 달라지더라고요. 기록을 해야 되는데 막 학원 갔다 왔니, 숙제했니 이런 걸 기록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되게 귀 기울여 듣고 그거를 다 기록을 하고 나니까 이제 아이가 엄마가 내 이야기를 되게 진심으로 들어주네라고 하니까 이제 대화가 점점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엔 진짜 정말 자기의 진짜 속 깊은 고민들도 막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뭐 오른쪽에 있는 그 대화의 기록들은 자기 진로에 대한 거를 한번 좀 같이 나눴던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하고 나서 저희 아이랑 사실은 되게 대화가 많이 열렸고 좀 신뢰가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전에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정말 아이와 되게 좀 소통이 이때 좀 확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사실은 그때 뭐 DJ도 하고 싶다, 뭐 유튜버도 하고 싶다, 뭐 농구 선수, 축구 선수도 막 나왔었고, 뭐 그림도 되게 잘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다 보니까 제가 연결해 줄 수 있는 막 좋은 어른들도 막 연결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잘한다라는 그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방학 때 저희 아이가 이제 막
그림 그리는 걸 한참 또 그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잘한다라는 서비스가 이제 대학생들은 이제 돌봄을 매칭해주는 서비스인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싱가포르에서 미대를 다니는 어떤 대학생 형한테 그 미술을 배울 수 있는 뭐 그런 방학 그 스페셜 프로그램을 이제 몇 번은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아이가 그 형아랑 같이 했던 경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뒤로 사실은 되게 그림에 더 되게 좀 몰입을 했던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경험을 제가 이야기 드리면서 또 연결되는 경험이 사실은 이제 제가 아이랑 굉장히 신뢰가 깊어지고 저희 아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좀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요 책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이 저희 회사를 거쳐간 그 11명의 고등학생 인턴들의 성장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심지어 그 11명의 고등학생 인턴들 중에 2명의 남학생들은 저희 집에서 제가 하숙도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를 거쳐간 고등학생 인턴들이 저희 아이가 대부분 많이 알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쓰는 과정 중에 그 디자이너분이 책에 일러스트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아이가 요새 사실 이렇게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또 저희 디자이너분이 엄마가 쓰고 아들이 그리면 너무 좋겠네요 라고 해주셔가지고 어떨결에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 책이 제가 글을 쓰고 저희 아이가 이름이 김윤인데 저희 아이가 그림을 그린 책이 되어서 나왔어요. 근데 이 책을 만들면서 제가 또 감사했던 건 뭐였냐면 저희 회사의 동료들이 저희 아이에게 평소에는 뭐 유나 뭐 이렇게 부르시다가 이 책을 만들고 이제 저희 아이가 일러스트를 하는 기간에는 김윤 작가님 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희 아이를 존중해 주셨고 같이 신뢰를 하면서 이 작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랑 저와의 되게 좀 특별한 경험이 또 되었던 되게 좀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아이가 엄마가 다음 세대 연구한다면 내 마음도 잘 몰라? 라고 던졌던 그 질문에 제가 정말 반성을 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또 이런 되게 좀 좋은 계기로 좀 마무리되었는데 저한테는 그래서 이 시간이 저희 아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요즘에 무슨 유튜버를 좀 챙겨보고 있고 어떤 걸 할 때 되게 좀 몰입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유심하게 알아채는 되게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저희 아이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연결된 경험이기도 한데요. 저희 회사에 이제 사실 얼마 전에 또 한 명의 또 고등 인턴이 거쳐가서 총 13명의 고등학생 인턴들이 저희 회사를 거쳐갔습니다. 청소년을 일터에 초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고등학생이 회사에서 인턴하고 있다고 하면 무슨 일 하냐고 되게 궁금해하세요. 뭐 복사하지 않나요? 뭐 이런 단순 업무들 많이 하지 않나요? 이제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 회사는 청소년 프로젝트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얼마 전에 사실은 3주간의 인턴십을 마친 친구도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에 그대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들 중에 일부를 같이 회의하고 나누면서 또 본인이 또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같이 대화를 통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 일을 또 하게 하는 과정들을 거쳐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쉽지는 않지만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고 나면 이 친구들이 사실은 어려웠지만 굉장히 자기를 많이 발견하게 됐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또는 뭐에 조금 관심이 있는지 또는 뭘 안 하고 싶은지 뭐 이런 것까지도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른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배운 이 공부와 지식은 사회에서 쓰일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리얼 월드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1명의 이제 친구들이 저희 아이가 이제 그림을 그렸던 저희 회사를 거쳐갔던 친구들이고 여기에 지금 2명이 더 저희랑 함께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함께 했던 친구들 중에 이제 몇몇 친구들이 얘기해줬던 것들을 좀 나눠드리면 이 친구는 사실 저희 집에서 하숙했던 친구 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한 4개월 정도 하숙도 같이 했고 저희 아이하고도 사실은 좀 관계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틴턴이란 책을 쓰면서 이 11명을 다 인터뷰해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이 경험이 어떤 의미였을까를 이제 좀 글로 적었었는데 학교에서의 배움은 뭔가 이렇게 떠먹여주는 배움, 뭔가 확실한 배움이라면 이런 사회에서의 배움은 한눈에 잘 파악되지는 않지만 뭔가 그 현장과 맞닿아 있고 그리고 내가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경험이어서 굉장히 확실한 배움이라기보다는 좀 잘 보이진 않지만 내가 성장하는 배움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저희 회사는 이제 이런 업무들을 하고 마칠 때 꼭 어땠는지를 물어보거든요. 회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뭐 월요일에 뭐 주말을 어떻게 지냈는지도 물어보고 회의 마쳤을 때는 이 회의가 어땠는지도 물어보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마쳤을 때는 그 프로젝트가 어땠는지를 꼭 물어봐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생 인턴들이 어땠는지를 또 물어보실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처음에는 다들 공포스러워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아무도 자기의 생각을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질 않는데요. 그냥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지 너의 생각을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에 와서는 매일 매 순간이 어땠는지를 이제 물어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어땠는지를 좀 물어보실 것 같으니까 나도 일을 하면서 이 일의 의미를 더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회고를 통해서 또 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청소년을 일터에 초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배움의 당사자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뭔가 일을 배울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청소년들은 나를 알게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려줬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내가 뭘 원하지? 내가 진짜 해보고 싶은 건 뭐지? 그리고 이제 배움의 실제성도 느끼는 거죠. 내가 왜 학교에서 이걸 배워야 될까?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 이런 일을 해보니까 이런 배움이 진짜 필요했었네. 그리고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이제 실제 리얼월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과 연결된 배움을 이제 직접 경험을 하면서 그 어른들의 세계를 이 친구들이 맛보게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공교육 혁신 연구들도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에서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고교학점제도 많이 아시잖아요, 부모님들.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 진로 희망사항의 진로를 적지만 그 진로에 해당하는 분들, 앞서가는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는 사실은 잘 모른 채로 그 진로를 적어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하는 프로젝트에서 예를 들면 건축가분이랑 같이 협업하는 프로젝트에 이렇게 고등학생 인턴이 또 같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 친구는 건축가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직접 경험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그 진로를 상상하는 경험들을 또 해보는 거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등학생 인턴들에게 경험을 준 이 틴턴은 사실은 저희 회사에서 제 정한 이름이긴 하지만 고등 인턴십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대안학교에서는 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도 사실 방학 때는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저희 회사에도 인문계 다니는 친구들 중에 방학 동안 한 달 동안 경험한 친구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들려줬던 얘기 중에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 몇 가지만 좀 나눠드리면 그 11명의 청소년들이 이제 인턴십을 통해서 만난 어른들은 이런 어른들이었어요라고 들려줬어요. 이거를 하세요라고 말하기보다는 같이 하자라고 말해주고 안 돼, 하지 마라고 말하지 않고 믿어주는 어른들, 그리고 존중해주는 어른들, 뭔가 청소년에 대해서 되게 호기심 가지고 궁금해하는 어른들, 그리고 객관적인 피드백을 주는 어른들, 그런 어른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친구들에게는 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됐다라는 거죠. 이런 경험들이 어쩌면 알파 세대 그리고 Z 세대 친구들이 진로를 준비할 때 진짜 필요한 경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은 맞습니다. 이게 저희 직원들이 진짜 뭐 한 10분이면 할 수 있는 일을 한 2시간에 걸쳐서 설명도 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면서 이제 하게 한다라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다려주는 시간들이 이 친구들에게는 사실은 조금 더 새로운 경험,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제가 뒤에서도 얘기 드리겠지만 그 신입도 잘 안 뽑고 인턴도 중고 신입 같은 분들을 인턴을 요새 많이 뽑아요. 저희도 사실은 인턴을 많이 뽑는데 인턴들이 굉장히 고스펙이거든요. 왜냐하면 신입 직원을 뽑는 회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 가서 사회를 경험하고 자기의 일 경험을 앞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인턴십 경험들이 좀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굳이 인턴십이 아니어도 뭔가 아이들이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엄마가 아는 뭐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 중에 뭔가 그 다양한 어떤 직업이라든지 일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연결되는 만남도 전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런 만남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뭔가 연결하고 이런 것들이 쉽진 않죠. 사실 저도 저희 집에서 2명의 고등학생 인턴을 하숙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진짜로 청소년들을 정말 깊게 이해하는 저에게도 되게 큰 경험이 되었고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신뢰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또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인턴십으로 고등학생 인턴들을 받아준다라는 게 이 친구들을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사실 아이들은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회사를 다녀간 고등학생 인턴이 집이 수원인데 저희 회사 성수동이거든요. 지각하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사실은 아이들이 하면서 아, 나는 어떤 것을 할 때 이렇게 책임감을 가질 수 있고 몰입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확인해 가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경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는 지식보다는 내가 누구를 알고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연구자들이라든지 좀 뭔가 이렇게 혁신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Who You Know라는 이제 그 영어 책이 있어요. 아직 번역은 안 돼 있는데 이 책을 보면 무엇을 아는지보다 누구를 아는지가 청소년들의 학업이나 진로 역량 개발이나 나아가서 어떤 이 친구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연구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강한 관계보다 예를 들면 강한 관계는 뭐 가족, 선생님 뭐 이렇게 끈끈하게 꽉 엮여 있는 관계잖아요. 근데 약한 관계, 예를 들면 지인, 뭐 동네 이웃 나의 배움을 확장할 수 있는 이런 분들하고의 관계가 오히려 청소년들에게는 마음을 나누기에 안전하고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이런 어른들과의 네트워크, 만남, 연결 이런 것들이 어쩌면 알파 세대의 진로를 같이 고민해주는 부모님들이라든지 또 주변 어른들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도 드렸지만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요즘에 AI 때문에 그 신입 채용이 줄어들고 있어요. 정말 아마존도 3만 명 쫓아낸다는 뉴스를 이제 보고 여기 지금 제가 헤드라인만 가지고 왔는데 이 뉴스들 다 10월, 11월에 나온 뉴스들이거든요. 정말 사회초년생들은 더더욱 설 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어, 앞으로는 이런 기업이라든지 뭐 조직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제가 앞단에서 창업에 대한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물론 기업도 앞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럼 기업은 어떤 인재들을 원할까라는 고민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저희 회사의 대표로서 저희 회사에도 이제 Z세대 직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Z세대 친구들 굉장히 역량도 뛰어나고 너무 훌륭하지만 이 Z세대 친구들 또 앞으로 오게 될 알파 세대 친구들에게 기업이 원하는 것들은 뭘까라는 거를 같이 좀 나눠드리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가 11월 4일 불과 4일 전에 나온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온 아티클입니다. 에이미 에드먼슨이라는 그 교수님은 하버드 교수님인데 두려움 없는 조직이라고 최근에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주제를 아마 이제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심리적 안정감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그 책을 쓰신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도 사실 되게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면 AI와 주니어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사실 저희 회사도 연구회사다 보니까 기본적인 리서치들을 요새는 AI가 많이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인턴분들이 하셨던 일들을 이제는 정말 AI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초급 일자리를 그냥 없애야 되나? 근데 이제 이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없애면 안 된다. 왜냐하면 미래의 리더들을 키울 기회가 그런 기회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현장의 혁신을 위한 감각과 경험이 손실될 거고, 세대 다양성 측면에서도 조직의 역동성이나 창의성이 정화될 거다. 오히려 업무와 일을 재설계하고 사람들의 미래 역량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그걸 창조하는 것이라는 이제 명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단순히 AI가 되게 유용하니까 그냥 그걸로 제거하거나 자동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과 조직을 새롭게 설계하는 출발점이 돼야 된다라는 것에 너무 동의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인재로 키워야 될 것인가? 근데 이제 이 아티클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에게 필요한 사실은 역량은 더 휴먼 스킬이라는 걸 저는 요즘 많이 보고 있거든요. 더 인간다운 역량.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더 필요한 역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질문하고 협업하고 관계 맺고 그리고 어려운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회복 탄력성 그리고 의미와 목적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에 되게 잘 적응하는 것 그리고 어떤 데이터든 뭔가 뭐 문장이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내는 어떤 센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미래를 같이 고민하고 또 이 미래 역량을 키워주시면서 진로를 같이 경험 설계를 해나가실 때 이런 부분들을 진짜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어떤 분이 채팅창에 그러면 그 창의성을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요? 키울 수 있을까요? 고민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강의에는 담지 않았지만 반영 조직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제 그 책에서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읽었던 게 많은 이제 조직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라고 이제 많이 주문을 받잖아요. 창의성을 발휘해봐 이렇게 많이 이제 요구를 하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야지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 뭐 어떤 뭐 상사든 반영을 해주는 사람일 때 오히려 직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팅 포인트가 창의성을 발휘해야 돼. 이게 아니라 너의 이야기를 내가 잘 들어줄게. 또는 너의 이야기들이 잘 반영될 수 있어. 라는 어떤 그런 판을 깔아줘야지만 오히려 창의성이 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도 사실은 이런 틴턴이라는 실험을 하는 이유가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비효율적이고 에너지도 많이 들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에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이 친구들의 경험치와 사고력과 단계력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확장될 거라는 것들을 저희가 놓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저희가 청소년 프로젝트를 할 때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저희한테 신선했고 또 그걸 반영을 해주는 어떤 과정들을 거쳤을 때 그 친구들도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래서 그런 오히려 환경적인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를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렇게 인구 구조가 막 바뀌고 생활 방식이 바뀌고 막 AI가 막 일자리를 바꾸고 뭔가 현존하지 않는 새로운 직업들이 막 생기고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제 알파 세대를 기점으로 한 다음 세대들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친구들이다라는 것들로 이제 그런 어떤 가능성의 관점으로 우리 세대들을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 자녀들을. 그리고 그럴 때 이 친구들에게 실어줘야 될 힘도 사실은 이제 세 가지 정도인데요. 나를 아는 힘.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메타인지.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사실 알아야지 그걸 오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아는 힘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탐험하는 힘, 실험 정신. 왜냐하면 저희 회사만 해도 생각보다 그 매해 변화가 커요. 저희는 이제 사회를 변화를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
챗GPT가 등장한 지 한 3년밖에 안 됐지만 이 챗GPT가 점점 고도화되고 되면서 사회 변화가 더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은 빠르게 실패해보고 거기서 되게 학습하면서 또다시 도전해내는 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세상과 나를 계속 연결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또 어떻게 의미 있는 일을 또 하면서 연결되고 순환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감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힘을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좀 키워줘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이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저도 아이 둘의 엄마다 보니까 학교에서 사실은 이런 힘을 키우기가 되게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이거 어디서 키워줘야 될까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사실은 좀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좋은 어른들이 사실은 많이 있도록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인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스스로는 알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는 스스로는 되게 알기 어려워요. 오히려 주변에서 이 아이가 '아 넌 좀 이런 걸 되게 잘하는구나.'라는 걸 막 읽어 준다든지 해석해 준다든지 그걸 격려해 준다든지 오히려 그런 힘을 통해서 사실은 아이들은 자기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왔던 고등학생 인턴들도 "아 누구누구님 이거 진짜 되게 잘하시네요. 이런 거 엄청 사실 어려운 일인데 굉장히 열심히 해내셨기는 했지만 또 이거 하시면서 되게 즐거워하시는 게 보였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또 이 친구들이 '아 내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구나. 잘하는구나.' 이런 걸 또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인제 실험 정신이라든지 공감 능력, 특히 공감 능력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알파 세대는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친구들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 기후 위기 시대에 그 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직접 해결해 나갈 친구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사실은 공감 능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진로가 어떻게 될지 저희도 지금 가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어떤 사회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직업들이 새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과 나를 계속해서 연결하는 힘이 너무너무 중요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잘 그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자신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예를 들면 나를 더 잘 알기 위해서 남과 연결이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면 내 욕구만 너무 주장한다기보다는 이 갈등도 조율해 보면서 진짜 나의 가능성을 한번 실험해 보는 뭐 이런 기회들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세상에 사실은 너무 사회적으로 지금 너무 학교 구조라든지 이런 사회 구조가 너무 경쟁과 압박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만큼이라도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해방시켜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 외에 어떤 별도의 뭐 프로젝트라든지 뭐 경험이라든지 만남이라든지 학교를 좀 넘나드는 배움의 기회와 좀 만만하게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나 기관이나 또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공감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키워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 공감은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집에서부터 키워지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에 김현수 교수님 저도 되게 존경하는 분인데 저도 사실 김현수 교수님의 그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잃어버린 것이라는 책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처음으로 공감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공감은 "너가 공감력을 가져야 돼."라고 말하면 절대 길러지지 않고요. 우리가 먼저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잘 들어 줘야지 사실은 그 아이들도 누군가에게 공감하는 것들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를 연결하는 이 진로에 대한 대화들을 어떻게 하면 해 보면 좋을까 또 인제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모 세대들은 여전히 인제 이런 시각을 가지기 쉬운 것 같아요. 경험 나중에 해도 되니까 지금은 이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진로를 먼저 선택하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저도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또 펼쳐나갈 수 있는 미래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발견하는 과정이니까 "함께 대화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니?" 라기보다는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그리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싶니?" 라기보다는 "너는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거에 관심 있고 네가 가장 잘하는 게 뭐니?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성적이나 스펙이 아니라 네가 해보고 싶은 걸 한번 끈기 있게 도전해보는 경험들도 필요해라는 그 판을 한번 열어주시는 것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첫째 아들은 그 유튜버를 되게 좋아해요. 유튜버들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인문학 강의를 하는 분의 유튜버를 약간 라디오처럼 계속 듣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는 왜 그분의 그 유튜브를 되게 재미있게 들어? 그랬더니 자기가 알지 못하는 세상을 알려줘서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도 되게 좀 대화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집에 가서 뭐 집에 계실 테니까 자녀분들한테 요즘에 너 어느 유튜버 얘기 좀 공감이 되니? 뭐 이렇게 한번 슬쩍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어떤 유튜버들의 이야기를 듣는지, 뭐 어떤 뭐 컨텐츠를 많이 보는지, 그리고 너는 어떤 사람의 삶이 좀 요새 멋있게 보이는 것 같아?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진로에 대한 대화들을 또 열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가장 좀 재미있게 몰입했던 건 뭐였는지,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작게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경험은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열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이는 중3인데 뭐 공부를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일렉 기타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가족 간에 되게 진지한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어 하는 저희 아이에게 어떤 경험을 하게 해주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막 하는 중에 사실 이제 저희 가족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 또 예술을 하는, 음악을 하는 어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른들이 사실은 되게 좋은 멘토들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해주시면서 되게 현실적인 조언들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되게 유명한 기타리스트를 막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저희 아이가 또 그 기타리스트 분한테 뭐 기타를 배우는 경험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대화를 하다 보면 또 실마리들이 막 풀려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길을 먼저 가고 있는 선배들과의 만남 같은 것들도 막 일어나면서 어떨 때는 그 만남을 하다 보면 내가 이 길이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걸 통해서 또 다른 길을 또 발견하게 되기도 하니까 그런 경험들을 또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시는 되게 좋은 어떤 대화의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아까도 이제 고등 인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회사 큰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큰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작은 조직은 더 이제 한 명 한 명의 직원들이 좀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변화할까? 언제 성장한다고 느낄까?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낄까? 그리고 무슨 관계를 필요로 하는가? 이 친구에게 일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사실은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때 저는 이 질문들이 반드시 따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아이는 어떤 사람으로 자라고 싶은가?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는 부모와의 관계 또는 뭐 선생님과의 관계,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필요로 할까? 이 아이에게는 학교에서의 지금의 이 배움이 어떤 의미일까?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회사에 있는 구성원뿐만 아니라 저희 뭐 자녀들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들을 좀 한 번씩 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가. 근데 이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랩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제 이 책은 여성 과학자분이 쓴 책인데 식물과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빛을 향해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 사실 되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너무 우리 아이의 미래를 어, 같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좀 어떨 때는 좀 나도 되게 부담이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근데 우리가 충분히 이 아이들에게 공감해주고 정말 경청해서 대화해주고 좋은 자극들을 같이 나눠주는 어떤 그 빛을 비춰주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면 저는 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또 대화를 열어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틈틈이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송기영 작가님이 이런 얘기하셨어요. 앞으로는 선배라는 말조차 사라질지 모른다. 앞서서 경험한 사람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만큼 우리 모두는 변화 앞에서 동등한 신인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과연 우리 부모들 또 어른들에게는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어른 아이들에겐 사실은 뭔가 되게 잘 아는 어른보다 같이 배우는 어른, 그리고 같이 대화해 주는 어른, 함께 길을 걸어가 주는 어른이 사실은 더 의지가 되고 또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에 또 안전하다고 느끼는 어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의 진로를 고민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잘 아는 어른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아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 같이 한번 알아가 보자." 라는 마음으로 대화해 주시면 또 아이들이 자기 고민도 털어놓고 또 진짜 같이 가는 경험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집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가능성을 함께 응원하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남은 주말 동안 그런 대화의 시작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뭐 저희 회사 홈페이지든 아니면 제 이메일로 또 얼마든지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귀한 시간에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